21대 대통령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 새로 시작되는 정권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받을 일이죠. 여당이 되셨는데. 어깨가 무겁죠, 뭐. 이제 또 시작이고 인수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예.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수위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또 채찍도 들기 때문에 예. 엄중한 시기이고 위기를 극복해서 예. 성과를 반드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부담감도 좀 느끼고 그럼요.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출구조사 결과 딱 보는 순간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고요. 다들 그렇긴 하죠. 예, 뭐 워낙 그 동안에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가 예.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도 있겠지만 추세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일정한 추세가 그대로 반영됐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뭐 그동안 선거 기간 중에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의심한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발표된 여론조사 차이가 그렇죠. 예. 워낙 많이 나서 예. 이제 물론 이제 관건이라든지 관심사는 이제 득표율인데 과연 과반을 넘을 것이냐 넘지 않을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좀 관심거리였거든요. 근데 과반은 못 넘었네요. 출구조사 때는 과반 넘는 거로 나왔는데 저도 마지막. 예상으로는 과반을 넘을 거라고 무난히 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대하셨죠. 예. 기대했죠. 예. 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 지형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양 진영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고 예. 민주당이 이제 집권한다라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만만치 않은 역사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속에서도 39만 표 차이로 이겼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57만 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선거를 했는데 예. 중도층이 이제 이 다른 후보한테 가면서 41% 득표를 했고 예. 이번에는 이제 49%를 넘었지만 표 차이로 보면은 289만 표. 맞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 정도 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득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예. 지역주의의 반영도 있는 거고 세대 간의 반영도 있고 지금 예. 얘기한 것처럼 양 진영이 실질적으로 이제 극단화되면서 예. 결집력이 상당한 가운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와 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득표차 예. 또 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역별로는 좀 어떠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네네. TK, PK 뭐 TK는 이제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특히 TK, PK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런데 PK는 보니까 부산은 40% 득표율 그리고 경남 지역도 39인가요? 언론 분석에 따르면 그래도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서 이 정도 PK에서 얻은 거는 대단한 성공이다 이런 저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TK, PK. 선전했다고 봐야죠. 예. 선전하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제 분석을 할 때 예. 마지막에는 제가 얘기한 지역주의라든가 세대라든가 진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막판 어쨌든 정당의 동원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뿌리 깊은 조직과 뿌리 깊은 조직과 이 동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는 결집하고 그것이 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드러났더군요. 의원님 좀 아쉬우신가 봐요. 아쉽죠. 더 이길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그런 면이 예. 좀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반을 넘고 예. 당연히 과반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 0.6, 한 0.58, 뭐 거의 뭐 예. 과반 다 간 거죠, 뭐. 예. 어느 지역이 좀 아쉬우세요? 저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과반 넘었을 것 같은데라는 지역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특히 이제 총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예. 그것이 40대 50대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의 표층을 보면은 예. 민주당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이제 87년 체제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이 보니까
이제 표층이 바뀐 거예요. 인구 분포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이 상당히 바뀌었고 또 이제 서울도 좀 바뀌었지만 경기도에 한 1,500만 명 가까운 인구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이제 견고해지면서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얻는 기반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경기도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한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100만 표, 120만 표 차이로 이겼던데. 그래도 이제 그 경기도가 그만큼 이제 역할을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저 지역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공고화된 지역과 이제 세대 간이 이런 것들이 뿌리가 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저 PK에서 40%대라면 이제 굉장히 선전한 거다라는 이제 언론의 네, 그렇죠. 39, 경남 39, 부산 40이니까 딱 숫자가 아직도 TK의 벽은 좀 공고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경북 안동이 고향인데 뭔가 그게 지역이 그 공고함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수도권에 있는 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기도 표층들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만약에 과거처럼 인구 분포가 영남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된 거고. 근데 저도 이제 하나 시사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7년 대선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정권 교체 바람이 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8%밖에 못 얻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런 삼자구도였고 이게 약간의 보면은 고정화된 그 숫자들이 반영이 탁탁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 2012년 당선될 때 박근혜 대통령 51.6인데 48% 얻었고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48%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양 진영이 어느 정도 대선 때는 과거와는 상관없이 심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결집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가 확 드러난다 이렇게 봐요. 그럼 결국 이제 민주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40% 후반대 표는 있고. 그러니까 40%라기보다는 이제 35 우리가 얘기하는 35, 35는 갖고 있고 중도 지형에서의 적극 지지와 소극 지지가 어느 정도 분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 후보 시절의 얘기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대통령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후보 시절에 제가 유세 과정에서 되게 관심 있게 본 게 마지막 유세를 여의도에서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제 기억에 아마 마포 홍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의도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애국가 완창하고 그다음에 아마 절도 하고 큰 절도 하고 어떤 여의도를 선택한 이유하고 마지막 애국가 재창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한데 조금 이색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이번에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국가 정상화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닌 지역이 광화문하고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내란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줬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서는 온 국민이 이제 광화문에 몰려 있었죠. 몰려들었고 또 그 가운데 국민들의 이제 열망이라고 할까요? 내란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줬다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여의도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우위에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주장을 했었고요. 여의도를 강하게 주장하시죠. 여의도에 이제 하자. 그리고 여의도에 응원봉을 들고 마지막 집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고 그다음에 애국가 재창은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요? 이거 되게 좋은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아니 왜냐면 저는 보면서 대통령 후보가 애국가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런 장면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하여간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의원님 아이디어셨어요? 제 아이디어였고요. 애국가 재창 그것도 사절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주장을 했고 마지막 이제 후보실 회의하면서 애국가 재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절까지 그리고 온 국민이 해야 된다. 사절까지 맞아요. 그것은 왜 그런 의미를 가졌냐면 결국은 내란이고 나라의 위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애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그 가치를 수용해야 되는 거고 예. 또 보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 보수의 확장 정책으로서의 예. 애국주의 이런 애국심 이런 것은 결국 마지막 그 유세 현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우리가 상징적 의미에서 애국가기 때문에 꼭 사절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기획했던 분들이 저는 애국가만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예. 1절, 2절, 3절, 4절의 그 드라마적 서사적 구조를 같이 만들어서 예. 애국가 제창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데 예. 뭉클하셨어요? 저도 뭉클했는데 예.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눈물을 막 다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사실은 애국가 완창이 예전에 이제 예. 저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의원이 이제 가족 모임하면 애국가 뭐 부른다는 얘기도 그때 대선 예비 후보실에 있었고 사실은 뭐 애국심 뭐 안보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거를 깨고 싶은 것도 좀 있으셨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애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누가 더 사랑하고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보수적 가치가 이제 무너진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보수가 누구냐면 이재명 후보의 가치 지향적인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고 네.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안보라고 하는 측면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을 때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는 애국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절 완창은 인상적이었어요. 사절 완창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의원님 받아들였습니다. 수박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예. 근데 그 아이디어 냈고 예. 수용하고 끝났더니 다들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예, 다들. 맞아 성공이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좀 예. 그때 한 10만여 명이 넘는 예.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분들이 예. 그냥 다들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아, 그것도 부르면 뭉클하거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취임사 네.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취임식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네. 과연 이제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뭐 이런 게 궁금한데 뭐 언론 보도 따르면 뭐 당연히 통합이 우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던데 의원님 아시는 거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핵심 키워드 뭐가 될까요? 저는 뭐 취임사 누구랑 논의한 건 아닌데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맥락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내란 종식에 대한 내란 예. 극복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비상 경제팀이라든가 예. 또 하나는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누누해야 하고 예.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뭐 AI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콘텐츠 뭐 국방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계속 외워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고요. 예. 또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경과 관련된 부분도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하나 더 나간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합의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취임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루어지시는 경제가 될 거다. 이건 아마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해왔던 거고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역시 인사잖아요. 네네.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요 빅3.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당일에 취임식 하고 나서 바로 발표했는데 요즘 인선 코드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 기조에 이제 역시. 있다고 봐야죠. 이제 예. 대란 극복과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내각 인선이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그 인선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후보실 이제 경선 대통령 선거 캠프에 후보실 이제 후보실장,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정무일실장, 정무이실장 예. 매일 회의를 했거든요. 후보 일정과 관련된 회의하고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다들. 의원님 어디 안 가세요? 저는 갈 일이 없죠. 원내 수석했고 이제 물러나서 예. 이재명 이제 정부의 성공적을 위해서 이제 원내에서 마지막 마무리 딱 하고 물러나는 게 이제 딱 맞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6월 13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예. 원내대표 이제 원내 수석이 임명되면 저는 6월 13일 날 임기 딱 끝납니다. 아, 원내대표 경선도 관심이겠네요. 아무래도 첫 그렇죠. 정부를 예. 저 뒷받침해야 되니까. 예. 행정부에서의 원활한 일을 위해서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두 가지 이제 바퀴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그만큼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그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아무래도 저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인사 검증에서 그래도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요? 좀 안전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이 한부평 오르던데 이 선거에 참여했던 보수적 진영 출신 인사들
뭔가 통합 관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가 후보 시절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뭔가 인선에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전혀 그 이제 인선에 있어서 개개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역시 뚜껑 열어봐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의미합니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도 추측을 하는 건데 알겠어요. 예.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인사 얘기는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인사권자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예. 이게 맞나? 그러다가 또 이게 맞나? 항상 맞아요. 오전에도 바뀌고 오후에도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백악관에서 이재명 네.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 내면서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의원님.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한 문장 더 붙였어요.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 뭔가 압박을 하고 봐야 될까요? 한국 보고 중국보다는 미국과 가까이 지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실용외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좀 강한 좀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좀 그런 의미도 좀 이렇게 읽혀지지만 예. 미국의 또 원론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에 대한 이제 강조도 하지만 예. 미국의 기본적인 동아시아 정책,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방점은 대중국 경제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뭐 대중국 그렇죠.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가 되든 공화당 정부든 일관된 그 전략이란 말이죠. 예, 그건 뭐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난번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서 예.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트럼프는 다 더 나아가서 이제 통상 관련된 부분까지도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과 관계에서 한미 굳건한 한미 동맹 예. 그건 뭐 누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고 예.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누구와 척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어떤 실용주의 외교이고 예. 또 그렇다면 그것이 열려 있을 때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실용주의 외교로서의 방향은 저는 중국과 관계를 잘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옳은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이 이건 안 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러면서 또 성과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성장 이것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은 예. 실용주의라고 하는 측면과 성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를 얘기했던 것이죠. 예.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네.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외 관계, 대내 관계 다 안 좋습니다 안 지금. 좋잖아요. 네. 내수도 안 좋고 경제 특히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도 됐으니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부담 이것도 굉장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네. 옆에서 쭉 봤을 때 예.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너는 경제적인 예.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 경험이 많이. 행정 경험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경제 관념이 예. 이런 뭐 학자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현실주의적인 경제 정책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 성과를 이어지냐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실용적인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뭔가 이념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을 거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이념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이제 당 대표 할 때도 제가 몇 년 동안 모시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3년 이상 모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경제 정책이나 예. 또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 왜 항상 일 중심적이고요. 예,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보수 정당은 성장, 뭐 예. 진보 정당은 분배, 뭐 이런 그런 관념들인데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애국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민주당이 다 포괄하는 거고 국가 정상화라는 부분 또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도 안정화하고 예. 경제적인 측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어느 당이냐 민주당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럴 만한 에너지와 힘도 없고 예. 아까 얘기하는 이념과 가치도 다 상실화했고
거기에 따른 인물들도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이 모든 포괄하는 정당이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집무실이요.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을 한다. 네네. 그런데 청와대를 보수해서 예전처럼 옮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공론화된 게 있습니까? 당에서?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 시절에 예.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일관된 입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